안녕하세요. 상심잡화점입니다. 저희 상심잡화점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오픈 카톡과 인스타 DM으로 받은 사연을 함께 나누는 곳인데요. 오늘 상심잡화점의 점주님은 저희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의 김인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의 김인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기 안에 소중한 사연들을 담아왔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어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우체통 안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꺼내볼까요? 이건 첫 번째 사연인데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늦게 진학해서 이제서야 대학생 2학년 2학기를 열심히는 아니고 묵직하게 그리고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심리 공부가 쉬운 줄 알았는데 저의 거만하고 못난 오판이었습니다. 프로이트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분들과 선생님들께 박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담심리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본가에 찾아가 엄마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면서 원래 하던 직업과 비슷한 과로 전과를 한다고 했다가 엄마가 끈기 없고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며 혼나다가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하고 소리쳤다가 29살에 엄마한테 쌈 싸먹듯이 욕먹으면서 옆에 있던 파리채랑 우리 깡통 반려견의 개 목걸이로 아주 뒤지게 얻어 터질 뻔했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저만 상담 공부가 어려운가요? 다들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나요? 공부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저에게도 팁을 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29살이 돼서 대학교 2학년 생활을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텐데 공부하는 게 힘들고 본인의 어려움들을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해받기보다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 진로를 선택해서 온 걸까 하는 이제 고민도 할 것이고 또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뭔가 젊은 친구들보다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자괴감도 들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가서 상의를 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담심리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이제 신청하게 되는 것도 아주 좋은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이제 이 고민이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 상담심리 공부 힘든 것이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냐 혹시 이 선배님들 후배님들은 어떠신가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저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학문이든 사실 쉬운 학문은 없겠지만 이 상담심리는 특히 인간 내면 또 인간관계, 또 우리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양한 공부가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현재 어떤 모습이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자기에 적용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뭐 프로이트나 로저스의 이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이론에 비춰보면 아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내가 무슨 상담자가 되겠어. 오히려 내가 상담받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 공부 어렵고 혹은 현재 수준에서 힘들다.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담을 포기할 것은 아니다. 유명한 학자들 혹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 교수님이나 혹은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때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도 다 여러분 시절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걸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시간 노력을 하면 어떤 영역에서든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학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3시간을 하루에 공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현재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고 파리채랑 또 깡통, 개목걸이 이런 것들이 날라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도전하는 것을 그래도 지원해 주시고 허락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많이 이제 화가 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동기를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계속 이 일을 가려고 한다면 여전히 부모님은 든든한 지지자로서 활동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연을 보내주셔서 고맙고 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 잘 노력하는 우리 학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제 인생 고민은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시절의 기억으로 소외감이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소외를 당할까봐 인간관계 자체를 어려워해요. 사실 저는 대인관계로 인한 우울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나머지 집중력이 부족하고 자꾸 책을 읽어도 글씨가 제 머릿속을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 줄 읽을 때도 3번씩 읽어야 이해가 가는 상황이랍니다. 임상심리검사도 받아봤는데 우울감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인데 정보 처리 능력이 너무 낮다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8년을 살았으니 이제 우울하지 않은 기분 상태가 뭐였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앞서 제가 정보 처리 능력이 너무 낮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우울증 때문에 아무데도 관심과 흥미가 없고 제 자신의 감정에만 침전되어 있다 보니 오랜 시간 문화생활도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살면 얻어지는 생활정보 지식도 없고요. 그래서 남들과 이야기하면 제가 모르는 정보나 소식이 많아서 대화를 할 때마다 소외감이 들어요. 대화에 잘 끼지도 못하고 그럼 더 우울하고 그럼 더 침전되고 그럼 더 정보가 없어지고 그럼 더 소외감이 들고 대화 소재가 없는 자신이 너무 한없이 작아지기만 해요. 그렇다고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며 생활 지식을 공부하자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남들은 다 즐기는데 왜 난 문화를 공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세상이 저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뭔지도 모르겠어요. 취미도 모르겠고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전 정보도 없고 아는 것 하나 없는 한심한 사람이란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요? 좀 특이한 걱정이긴 한데 제가 정보에 언제부터 이렇게 집착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보가 많은 사람이 언제부터 우월한 사람의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죠? 이 기준을요. 자존감을 어떻게 기를까요? 너무 힘들고 가끔은 죽고 싶기까지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화는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 남들과 대화할 때마다 힘드니까 그냥 인생 전반이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든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어릴 때 어떤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감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상담심리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과거의 그 소외감이라는 트라우마를 해결 혹은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일단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과정 속에서 검사도 받아보고 노력도 했는데 아직은 뚜렷한 해결책 혹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오래된 아픔의 경험이 있고 또 그것을 다루지 않고서 계속 묵혀놨을 때 그것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담 심리를 통해서 어떤 해결 내지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지금의 현재 어려움의 수준이 그런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건지 그걸 이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문화생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갖고 또 대화의 소재로 삼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지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본인이 재미있는 것을 하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현재는 일종의 난감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되면 꼭 어떤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떠오르는 대안적인 것 한 3-4개 정도로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시도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종류의 또 영상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일 수 있고 책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또 문화생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뮤지컬 혹은 뭐 음악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문화생활도 있습니다. 산을 간다든지 호수를 걷는다든지 이런 또 자연을 대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문화생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거 좋겠다 이건 현재 가능하네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찾아서 그거를 계속 해보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거를 꾸준히 하면 그게 나한테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좀 삼고 있어요. 사람마다 무엇이 중요하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라는 것도 좋은 기준일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문제지 삼을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기준을 문제 삼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을 본인이 갖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는 행동을 차근차근히 해가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존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존감이라는 것이 뭘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겠죠. 세티가 말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를 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건 인간이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비춰주는 피드백이 있어야 나를 알기 때문에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기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고, 즉 지금까지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내 자신이 형성해 왔다.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그 판단 기준을 바꾸어서 내 스스로를 좋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또한 본인이 자존감이 낮은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 혹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어떤 인식 틀, 그러니까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 지금 얘기하는 자존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문가를 만나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경험들을 해가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자존감을 높이고 또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또 이 문화와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4개월 전에 손절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미리 저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에 대해 말을 했다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회피형인 바람에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바로 손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치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다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보낼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 자신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랑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바로 사람. 내가 사람들과 참 잘 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그런 좋은 친구와 좋은 경험들을 아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혹은 상황이 생겼고 그것을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해서 꽁꽁 앓고 있다가 어떤 충동적인 상황에서 손절 문자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어떤 상황이 있었고 또 이런 손절 문자를 받았지만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그 친구도 아마도 지금 학생처럼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연락을 할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낸 학생의 고민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문자를 보내든 만나자고 하든 연락을 취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 컴퓨터에 쓸 수도 있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러면 내가 보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자기 생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한 마음들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될 수 있고 내가 그때 문자를 보낼 때 충동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입장도 쓸 수 있고 또 아쉬움도 쓸 수 있고 미안함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연락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겠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거나 당연히 그런 학생의 시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친구와 마음이 정말 많이 상해 있어서 혹은 정말 이제 관계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건 그 친구의 또 영역이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온다면 한편으로는 그 친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절하게 된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좋은 친구를 분명히 사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을 만큼 좋은 인간관계 능력이 우리 학생에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친구한테 시도했던 것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좋은 친구를 못 사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좋은 대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면 또 다른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행복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의 마음들을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또 그 친구한테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0대들의 많은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혹시 이런 고민을 하는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20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변혁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10대까지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는 혹은 뭐 지도와 감독을 받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20대는 물론 여전히 뭐 경제적인 지지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성인으로서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스럽고 뭔가 자율적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성장하고 또한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민이 나만의 유일한 고민,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 이해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고유한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비슷한 예를 들어 진로 고민도 사람마다 들으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혼자 어려움을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주변에 좋은 친구들, 선배들, 혹은 뭐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활용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 참 성공해서 좋겠다. 어떻게 저런 수준까지 가지? 나는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시기에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금 볼 때에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 여러 고민들,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혹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어떤 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변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사연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스함이 필요한 계절 겨울입니다. 작은 미소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해지는 기적을 많이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